2006년도에 2시간 동안 명함을 나눠드리면 그때 당시 제 3,000장 정도로 썼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대에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드리는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몇 장 나눠드린 줄 아세요? 줄었을 것 같아요. 300장. 300장이요? 10분의 1? 3,000장이 300장이 된 거예요. 이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그 망가지는 와중에도 이 북극항로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 인프라, 항만 인프라가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충분히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동남투자공사를 만들고 회사 전문부분을 만들고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패키지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000이 되고 만이 되고 10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것이죠. 이 시대 이분은 꼭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을 저희가 대신 만나서 대신 물어봐 드리는 더 피플 시간입니다. 저는 권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아, 이분 본 적 있으십니까? 화면에서 많이 봤죠. 아, 저도 화면에서만. 국회 방송. 국회 방송. 아, 근데 저는 이게 바다 하면은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게 바다에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가는 그 기상, 그 기상을 뻗어나가기 위한 도전. 그리고 왠지 이분 만나면 재수 좋을 것 같아. 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수가 좋을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으시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요즘 이제 북극항로 전도사,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댕기고, 사실은 그전에는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장관, 북극항로 전도사 전재수입니다. 이랬는데, 네. 북극의 얼음을 깨고 나가는 쇠빙선 장관이라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후 재앙의 유발자 아니냐. 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북극 얼음 깨고 나가는 쇠빙선 장관을 이제 빼버리고 북극항로 전도사라 그러고 댕기고 있고, 제가 네. 또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포항에 있었습니다. 포항에 해병대 1사단. 1사단에. 네. 예. 바다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산 사람 아닙니까? 네. 네. 부산은 이제 바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네. 더더구나 정치하는 사람, 특히 부산에서 정치를 하려면 네. 바다에 대해서는 모르고서는 안 됩니다. 해병대 출신, 부산 출신, 해수부 장관, 네. 북극항로 전도사. 네. 그렇죠. 네. 이게 곧바로 정책 얘기 들어가면 너무 야박한 것 같으니까 우리 좀 인간적으로 좀 분위기 좀 아니, 쇄신을 근데 위해서. 북강소 네. 저 지역구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3선 하셨어요, 그죠? 삼선한 것도 중요하지만 3번 떨어졌죠. 그러니까 6번 나와서 반 되신 건데. 예, 예, 그래도 삼선 삼 연달아 3선 그렇죠. 하셨는데. 연달아 3번 떨어지고 연달아 3번 되고. 민주당 의원이 부산에서 연달아 3선이 있으세요? 조경태 조경태 의원. 의원. 예. 당적을 바꾸셨잖아요. 그렇죠. 예. 예외로 하고. 당적을 바꾼 거, 호적을 파간 분은 빼고, 예. 제가 이제 삼선으로서는 유일하죠. 그러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전에 김경수 전 지사와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경에서 민주당 간판으로 정치하는 분은 좀 격려해 주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뭐 힘든 지역은 사실이고, 예. 근데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2024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예. 이제 그 17명이, 부산의 국회의원이 18명인데, 예. 그 중에 이제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은. 글쎄, 그때도 17대 1. 몇 분 된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막판이 다 뒤집어져가지고. 예. 17대 1이고 17명이 다 떨어졌는데, 17대 1이요. 근데 17명이 떨어진 사람들의 평균 득표율이 예. 45%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산도 이제 그 특정 정당이 부산을 독점하는 구조이긴 한데, 이게 성자 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득표율이 한 45%이기 때문에 부산도 이제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고 경쟁의 정치 질서가 구축이 됐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마 대부분 뭐 여러 역할들이 있으셨겠습니다만은 아마 참 안타깝게 빨리 서거하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크지 않았나. 저도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꽃을 피웠는지 안 피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발화는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제가
청와대에 3번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정권에서 청와대를 2번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한 정권에서 청와대를 3번 들어가는 경우는 제가 유일한 사례입니다. 주로 뭐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국정상황실 행정관, 2번째는 이제 경제정책수석실 행정관, 네. 3번째는 이제 청와대 제2 부속실장을 했으니까 네. 비서관급이죠. 예. 그 어린 나이에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청와대 1급 비서관까지 이게 시켰다는 것은 이게 저를 이제 출마 자원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부산이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그래도 내걸 수 있는 간판이라도 있어야 출마를 하지. 그것도 없으면은 그 어려운 판에 이게 가능하겠냐. 그래서 씨앗을 많이 뿌려 놓았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발화를 하고 네. 뭐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네.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장관님 초기에 우리가 뭐 만나면은 재수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것도 사실 5월 재수입니다. 전 재수입니다. 네. 5월 재수. 근데 사실 하나도 빠짐없이 5월 재수. 운이라고 설명하기에는 3번을 낙선을 한다는 건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면 걸리는 거의 거죠. 대부분 그만두지 않나요? 특히 네. 부산 지역은. 그래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말씀드리는 네. 이유가 이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출마 자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시켜놨는데 출마를 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빚진 것 같고. 빚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 한번 떨어지면 사실은 네. 자기가 가지고 선거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가지고 말하자면 한판 승부를 겨누르는 건데 그 떨어지면은 동원한 자산이 완전히 다 날아가는 거니까 네. 한 번 떨어지는 것의 그 타격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번이나 떨어졌으니 뭐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떨어지고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도전하고 또 떨어지고 도전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도전했던 그 떨어지고 도전하고 당선되고 도전하고 하는 그 과정들이 지금 3년이면 무려 24년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인데 이게 그 장관님도 그 항상 도전을 한다 그랬지만 그 도전마다 많이 상황들은 달랐을 것 같아요. 그 부산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24년 동안 지켜봤던 부산은 어떤 도시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출마를 했을 때가 2006년도인데 그때 그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 덕천 전철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1호선, 3호선 환승역인데 네.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인데 거기에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출근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드리거든요. 예. 2006년도에 2시간 동안 명함을 나눠드리면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저 혼자 명함을 2시간 동안 나눠드리면 한 3,000장 정도를 썼습니다. 네. 출근하시는 분들이죠. 예. 근데 그게 이제 2008년 선거, 2012년 선거, 2016년 선거, 2020년 선거 쭉 세월이 흘러가지고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대에 인사를 하면서 명함을 나눠드리는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같은 시간 2시간 동안 명함을 나눠드리는데 몇 장 나눠드리는 줄 아세요? 줄었을 것 같아요. 300장. 300장이요? 10분의 1? 3,000장이 300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2006년이니까 18년 사이에 출근 인구가 10분의 1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거 그거는 뭐냐면 아닌 것 같은데. 300 아니, 내가 안 받아도 됩니다. 예. 300 이런 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2006년도에도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 오히려 정도예요? 2006년도에는 민주당 후보가 주는 명함을 오히려 더 안 받죠. 오히려 2024년도는 상황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야,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부산의 출근 인구가 줄어든 것이고 네. 이것은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고 그다음에 출근하는 인구 즉 젊은 사람들이 줄어든 것이고 아하. 이것이 부산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명함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긴 뭐 장관님은 최대한 많이 나눠 그렇습니다. 정도로 2006년도에는 민주당, 저 사람 민주당 후보 나 기분 나빠 안 받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그렇겠죠. 2024년 선거는 그래도 제가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치르는 지금도 선거였기 있고. 때문에 네. 오히려 와서 명함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함이 나가는 숫자는 2006년도에 3,000장에서 2024년도에는 300장이 되는 이것이 부산의 현실이다. 다른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이야기로 부산의 현실을 바로 반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후에는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재수 그러니까요.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그거에 앞서서 이 정무직, 그 장관 겸 정치인 겸 네. 그럼 정치인 전재수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부산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산을 늘 고민을 해왔고, 다만 부산을 고민을 하는데 부산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어떤 요구를 할 때 이것이 다른 지역의 이해와 상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것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대개의 경우에 네. 지역의 요구라 그러면 대부분 언론에서 지역 이기주의다 그러잖아요. 도저히 다른 지역에서는 받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요구들을 사실 정치권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 지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면서도 부산의 요구, 또 부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 이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과 말하자면 정합성을 가질 때만이 부산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산의 요구를 이해를 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정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자신 지역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지역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 부산의 현안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지역 이기주의로 비춰지지 않도록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그 이야기들을 주로 이제 해왔던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북극성 프로젝트라고 하는 네. 이제 고민들을 아주 거친 보고서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북극성이요? 북극성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것도, 동남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것도, 해수부 산하기관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북극성 프로젝트에서 시작을 한 것인데, 이것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지만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드는 것과 정합성을 가지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오랜 이 고민이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역행하지 않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을 추동하고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옆에 끼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고민들을 했고, 그것이 이제 공약이 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됐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모든 공약이 국정과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공약 중에 기껏 많아야 2-3개가 국정과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했던 것은 전부 국정과제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현안이라는 게 지금 장관으로 계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잖아요. 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보도를 보면은 취지는 이해하나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는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그러니까 이 미스매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해수부 직원들도 그 대의명분에는 그러니까요. 대찬성을 합니다. 예.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북극 항로라고 하는 새로운 길, 새로운 백길, 새로운 바닷길, 새로운 항로가 가지고 오는 경제적 기회는 분명한데, 네. 그리고 이것을 잘 준비해서 선점을 할 때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수도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한반도 남단에 만들 수 있다라는 그 대의명분에는 동의를 하지만, 예.
그걸 왜 내 때 해야 되노? 왜? 왜 우리가 삶의 터전 10년 이상 체중에서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데 와 하필은 내 때 네. 내가 이사를 가야 되고 아이들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헤어져야 되고 네. 이래야 되냐? 막상 우리의 고등학교 가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래서 그 불편함이 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해수부 직원이? 해수부 지금 850명입니다. 850. 예. 그러니까 적은 숫자도 아니죠. 음. 근데 문제는 850명만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과 그 가족들과 삶의 터전을 몽창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시키는 불편함, 이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전 정부에서 여기 보이는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긴다고 했다가 안 됐죠. 그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이제 정부가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산업은행도 못했는데 산업은행보다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네. 훨씬 더 강한 뭐라고? 그렇죠. 이게 중앙정부니까 네. 훨씬 더 강하죠. 그거 되겠나? 그런데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네. 산업은행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시작도 못하고 첫 숟가락도 못 대고 되지 않았던 것과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이 중앙정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네. 곧 12월이면 현실화되는 그 사이 차이는 뭐냐면 네.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서 공약을 내걸었냐 내걸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제가 오랫동안 부산에서 정치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 방향과 부산의 현안이 정합성을 가지고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실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왔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환경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약에서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예산과 법제가 뒷받침되는 국정과제 56번으로 이제 채택이 된 것이죠. 그것도 그냥 이전이 안 되고 부산 이전 특별법이 정해져야 예. 이전이 가능하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도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도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기업도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산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명분과 예, 실제가 그렇습니다. 맞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지난주에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특별법이라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켜야 될 주요 법안으로 상정이 돼 있어서 무탈하게 통과가 됐고 11월 27일 날 본회의가 열릴 텐데 그러면 이제 끝나네. 그때 본회의 통과되면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언론인들이 이게 제목을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법안명을 제대로 유심히 봐야 됩니다. 법안명이 정확하게 뭐냐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특별법입니다. 네, 부산 해양수도. 부산 해양수도입니다. 그냥 줄여서 여기는 부산 이전 특별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해양수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법제에, 대한민국 법률에 부산을 해양수도로 규정을 한 겁니다. 이 스펙을 박은 겁니다. 이제는 부산은 적어도, 내용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법적으로는 부산 해양수도로 이제 못이 탁 박힌 겁니다. 부산은 이제부터는 해양수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수도, 그럼요. 그러네요. 법의 명시가 법에- 돼버리네요. 법의 해양수 아니 네. 어디 우리는 환경수도 어디 무슨 어디 관광수도 그건 어디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그건 정치적 수사고 자신들의 주장인데 부산 해양수도는 법의 스펙이 탁 박혀가지고 부산은 이제 명실상부한 해양수도가 된 것이고 이 해양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특별한 임무를 띠고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해양수도를 만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양수도를 부산으로 하고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으로 조금 더 넓히고 여수, 광양, 부산, 울산, 포항 이거를 북극 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북극 항로 경제권력으로 묶는 겁니다. 부산을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을 부산을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을 해양수도권, 여수, 광양, 포항, 울산을 북극항로 경제권력. 네. 그래서 한반도 남단에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하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성장 엔진 하나만 가지고 위태롭게 달랑달랑달랑 날고 있었는데 새로운 성장 엔진을 한반도 남단에 하나 더 장착을 해가지고 양날개로 대한민국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자.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한반도 남단에는요. 대한민국에 그 많고 많은 국가 산단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부산, 울산, 경남에 창원의 창원 국가 산단, 그렇죠. 부산의 녹산 국가 산단, 울산의 미포 국가 산단, 온산 국가 산단 요 4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많고 많은 대한민국의 국가 산단 중에 불경에 위치한 이 4개 국가 산단이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이 좋은 이 인프라에다가 수출용 산업단지까지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북극항로가 가져오게 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중요하게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서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시키고 동남투자공사를 만들고 회사서 문법원을 만들고 민간기업을 유치하고 이 패키지를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000이 되고 1000이 되고 10만이 될 수 있는 그 근거라는 것이죠. 아주 구체적이죠. 경제적으로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거든요. 뭐 물론 이제 그냥 논의가 더 구체적으로 진전된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권이라고 할 때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지역 경제로 묶일 날이 있다면 세계 최고거든요. 세계 최대니까 사실 북극항로와 더불어서 우리 남해안의 그 공업지대들이 그런 역할들의 중심축 역할을 해준다면 이건 뭐 사실 우리나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 어떤 지형도를 글로벌 시장에 다시 각인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고마운 것이 네. 부산 할 것 없이 지금 서울 수도권은 미어 터져가지고 죽는 판이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 판이거든요. 네. 근데 미어 터져 죽든 말라 비틀어 죽든 간에 공통적인 것은 죽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로 고마운 것은 이 부산, 울산, 경남이 끊임없이 지난 30년 동안 우하양 곡선을 그려가지고 계속해서 아쿠아일로 뭐 일자리 기업 다 떠나고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노인갑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조롱을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망가져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마운 것은 그 망가지는 와중에도 이 북극항로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해운 인프라, 항만 인프라가 살아 있어줘서 너무나 고맙다. 그 망가지는 와중에도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소 벨트가 그나마 건재해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데 이 시점을 놓치면 이걸 제대로 준비 못하면 이 지금 우하양 곡선을 그리는 이 기울기가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턴 어라운드를 해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데 다행히 이재명 정부에서 해양 수도권을 만들겠다. 이것이 국정과제 56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5년 동안 북극항로 시대를 준비하는 이 인프라를 콘크리트와도 같이 단단한 인프라를 까는 것을 되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항구로서 부산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그 망가지는 와중에도 살아 있어줘서 건재해 있어줘서 고맙다라고 말씀드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항은 세계 2위의 환정량 처리를 합니다. 컨테이너 처리 기준으로 세계 7위. 그 다음에 컨테이너 전기 노선만 268개의 전기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전 세계 280개 항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연결선 기준으로 하자면 세계 4위입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해운 항만 업체의 69%가 동남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운 항만 업체 대한민국 전체 매출액의 73%가 동남권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운 항만 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50%가 동남권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우리 부산 앞바다를 이 북극항로가 지나가게 될 텐데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냥 뭐 파도만 일으키고 지나가는 배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멀뚱멀뚱하게. 예. 그런데 이 인프라를 강력한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해운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북극항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준비가 늦긴 했지만 제대로 선점할 수 있다. 이제. 지금 주말 컨텐츠를 보고 계신 분이라면 저 정프로처럼 이미 배움과 성장의 DNA를 가진 분이시죠?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부터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까지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하는 위즈덤 칼리지 2016 지금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북극항로를 얘기할 때 되게 이제 긍정적인, 뭐 노선이 짧아지는 거니까 경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북극항로 이슈는 되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야. 뭐 개발할 때 뭐 지역사회가 활성화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로벌하게 북극항로 이슈는 오히려 지금 나토가 스웨덴, 핀란드로 더 확대가 되면서 러시아하고 북극항로가 아예 맞닿아버린 상황이 됐었고, 세계적인 그 해운사들인 뭐 CMA CGM이라든지 MSC라든지 머스크는 북극항로 우리는 이용 안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환경. 네. 이게 이 북극항로라는 게 너무나 많은 나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인프라를 그냥 갖춰서 되는 문제를 넘어서 그 국제 그 노선 안에 있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글로벌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국제적인 논의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지나치게 지역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CMA, CGM 이야기만 딱 하나만 이게 단적인 예인데 CMA, CGM이 프랑스의 대표 선사인데 예. CMA, CGM이 북극 보호 서약이라 그래서 북극의 환경은 너무나 소중한 우리 인류 공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양 사고가 하나 터지거나 뭐 얼음이 다 녹아버리거나 하면 이거 엄청난 재앙이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더라도 북극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 예. CMA, CGM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북극 보호서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2월 달에 쉐빙선 4척을 구매했습니다. 쉐빙선 4척을. 쉐빙선은 오로지 남북에서 쓰나요? 남극은 아시겠지만 남극은 대륙입니다. 예. 그렇죠. 남극은 얼음이 녹으면 그건 땅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지구상에서 쉐빙선이 필요한 이유는 북극이죠. 북극 항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던지는 메시지와 실제 뒤에서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 부산항에서 로테르담까지 가게 되면 22,000km 40일 걸리잖아요.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5,000km 30일 걸리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IMO라고 국제해사기구입니다. 국제해사기구가 선박, 바다와 관련된 모든 국제 표준을 다 정합니다. 구속력이 상당합니다. 2050년 탈탄소 목표까지 내고 중기 조치까지 할 정도로 이 세계 표준을 만들고 구속력이 상당한 데인데 이 IMO가 작년 7월부터 2024년도 7월부터 북극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은 이 선박들은 남방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들처럼 탄소 막 내뿜고 댕기는 배들은 못 댕기게 했습니다. 예. 친환경 선박만 댕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방항로를 통해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고 친환경 선박 발주량이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럼 친환경 선박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의 울산, 부산, 거제도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최강의 조선벨트가 세계 최강이거든요. 예를 들면 친환경 선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 게 LNG선인데 네, LNG가 얼마나 대중화됐냐면 2000년 말 기준으로 부산항에 입항하는 배들 중에 LNG 배는 단 6척에 불과했습니다. 전체에서? 전체 부산항에 부산항에 1년에 한 2만 척 들어오거든요. 네. 그중에 6척만 2020년도에 LNG 배였습니다. 근데 2024년도 기준으로 6척이 불과 4년 만에 300척이 됐습니다. 와.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IMO가 너희들 나중에 탄소 뻥뻥 내뿜고 댕기면 너가 나중에 2050년 완전 넷제로를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 이제 중기 조치라 그래가지고 2050년 넷제로 가기 전까지 그 중기 조치를 취하는데
그때 탄소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금을 막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돈을 앞으로 벌고 뒤로 다 뺏기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굉장히 앞으로 더 급속도로 이제 나가게 될 텐데, 북극항로는 지금도 작년 7월부터 친환경 선박이 안 댕기면,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북극항로를 댕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환경 선박 발주가 엄청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해양 오염의 문제, 해양 어떻게 보면 청정 바다를 만든다는 새로운 그건 대안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안일 수가 그렇습니다. 있겠네. 네. 왜냐하면 지금 지금 현재 글로벌 2대 항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부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유럽으로 가는 유럽 항로, 미국으로 가는 미주 항로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유럽 항로만 하더라도 지금 로테르담까지 22,000km예요. 22,000km 내내 그냥 저질류들 써가지고, 벙커 CU 써가지고 탄소 막 내뿜고 댕깁니다. 근데 지금 북극항로는 15,000km밖에 안 되는 데다가 친환경 선박이 아니면 못 댕깁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친환경적입니까? 그 다음에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유조선, 그 다음에 LNG 추진선, 이제 벌커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35척의 건조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에 대한 경쟁력, 설계 능력,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입니다. 그러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울산, 부산, 거제도 새로운 조선업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배 만드는데 철강만 필요합니까? 거기 금융도 들어가야 되고, 예. 전방산업, 후방산업, 연간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북극항로의 어떤 접근이라는 게 우리 권프로가 얘기하듯이 대한민국 혹은 대한민국 해수부 장관님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나, 사실상 글로벌리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또 미국이 그걸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쥐고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국제적인 환경 속에서 속도감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렇게 되면 사실 싱가포르에 출장을 가끔 갈 일이 있어서 가보면 싱가포르 항구를 이렇게 바라보는 호텔에 있다 보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 많은 배들이 싱가포르 항구에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는 어째 저렇게 할 수 없을까? 사실 60년대까지 그냥 한강 5천에 불과했던 그 도시국가가 그렇습니다. 세계 최부국이 되는 예. 그런 탈바꿈을 어쩌면 우리 당대에 보면 부울경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합니다. 예.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싱가포르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싱가포르 앞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을 보고 부러워하셨다 그러는데, 그거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배들로부터 돈을 엄청 법니다. 그렇죠.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잖아요. 예. 이 벙커링이라 그러는데, 이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들어오는 배들한테 벙커링 시설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벙커 CU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LNG는 기본이고, 지금 메탄올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선박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재 이제 LNG보다 더 친환경적인 게 메탄올보다 더 친환경적인 게 암모니아보다 더 완전 친환경적인 게 수소거든요. 그렇죠. 요 경로를 루트를 밟아서 가게 될 텐데, 이게 앞으로 이게 메탄올이 주가 될지 암모니아가 주가 될지 아직 세계 표준이 없어가지고 우리도 지금 벙커링을 시설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예. 메탄올을 해놨다가 이게 암모니아로 갚으면 이거 어쩝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싱가포르는 LNG에 있어서 LNG는 물론이고 메탄올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산항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 정부도 관심도 없어요. 그 다음에 업계는 전부 각자 도생하느라고 그렇죠. 부산항이라고 하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항만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하역료만 예로 들면 부산항이 지금 컨테이너 한 개 하역을 하는데 얼마 받느냐면 한 4만 원 받습니다. 네. 3만 5천에서 4만 원 받습니다. 아, 그거밖에 안 받아요. 컨테이너 한 개. 3만 5천, 4만 원 받는데 그 인건비 산 중국이 상해항이 얼마 받을 것 같습니까? 하역료. 인건비 기준으로 하면 우리보다 한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 받아야 되겠죠.
근데 15만 원 받아요. 왜 그 차이가 납니까? LA항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LA항은 컨테이너 한 개당 하용료를 40만 원 받아요. 뭐 이런 식입니다. 10배 차이 나네요. 아니 우리가 인건비로 먹고 사는 나라, 그 인건비 경쟁력이 강한 중국도 컨테이너 한 개 처리하는 하용료로 15만 원을 받는데 우리 부산항이 3만 원, 4만 원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각자 도생하고 정부도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항을 가지고서 말하자면 더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각자 도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수리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부산항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정도면은 충분히 더 많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냅둬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진두지휘할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두지휘할 중앙정부, 해양수산부,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LNG 운반선을 제일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거기에 벙커링 시설이 안 없어가지고 돼 있는 겁니다. 선박으로 예. 갖다 집어넣는다는 건데 안 돼. 근데 부산에서 수소 선박 같은 경우도 세계 최대 운반선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만들면 뭐합니까? 인수터미널은 전혀 계획이 아니, 근데 없더라고요. 사실 저나 우리 건프로나 워낙 인터뷰를 많이 해서 아는 건 뭐 세상의 많으시네요. 지식을 조금씩 아는데 전 이거 처음 들었거든요. 부산이 그렇게 네. 부산항이 싱가포르 대비해서 그렇게 낙후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만 그 자체의 경쟁력은 엄청난 해운 부가가치 예, 측면에서. 부가가치, 경제적 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싱가포르이 선용품, 그러니까 배에서 필요로 하는 용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터빈, 엔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마대걸레, 하장지까지 다 포함하는 이 선용품 취급하는 개수가 싱가포르 2만 개입니다. 부산항 몇 개인 줄 아세요?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1000개 됩니까? 예, 2,000개입니다. 2000개. 그러니까 그럴 때. 저기는 이미 겸업화, 대형화돼가지고 그 선용품 시장과 같은 곳에서도 예를 들면 하장지 마대걸레 팔아먹으면서도 물론 거기 뭐 엔진 터빈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거 팔아먹으면서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달랑 2,000개 갖고 전부 영세해가지고 영세한 데다가 또 서로 출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예.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10만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지도 없었습니다. 전부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해가지고 해양수도 만들고 북강로 시대가 오게 되면 싱가포르만큼이나 우리가 물론 싱가포르이 60선석이고 우리가 40선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선석 규모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북강로에 열리게 되면 오히려 싱가포르보다 싱가포르에서 기름 안 넣고 부산항에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예. 싱가포르에서 넣어가지고 북강로 가면 중간에 기름 떨어집니다. 앵꼬 나는 거죠? 앵꼬 납니다. 앵꼬.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항에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컨트롤 타워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거죠. 연내 가능합니까? 12월 30일까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12월 지금 당장 여기 직원분들도 세 분 와 계시는데 무조건 갑니다. 장관님하고 예. 표정이 좀 다다음 주부터 이사를 하는데 다다음 주부터 이사를 하는데 저희가 5톤 트럭으로 해가지고 260대 분량입니다. 5톤 트럭으로 260대 분량. 네. 예, 12월 초부터 이사를 해서 12월 31일까지는 부산 이전을 완전히 끝냅니다. 그럼 신청사는 부지는 이제 앞으로 확보해서 지으시려고 하는 앞으로 이제 그 신청사가 부지는 새로 이제 부지를 정하는데 그냥 해수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왕의 기관과 기업과 투자 공사 뭐 등등 해가지고 모든 기관들을 집적화시키면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이다. 그래서 해수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가능하면 해사법원, 그다음에 HMM을 비롯한 해운 대기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집적화하려고. 그럼 엄청난 컴플렉스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양 수도에 집적화된 단지이기 때문에 굉장한 상징성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해수부 신청사를 그 집적화라는 대전제하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이번 참에 경쟁 공모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부산에 그 구가 16개 구거든요. 예. 16개 구로 하여금
우리가 직접화해서 엄청난 단지, 상징성 있는 단지로 가는데 우리를 경쟁을 유치하기 해라. 위해서 너가 뭐 가지고 있노? 네. 너가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꺼내봐라. 그래가지고 저는 부산 16개 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자원들을 이번 참에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거든요. 이 자원들을 수면 위로 싹 다 끌어올려가지고 네, 끌어올려서 그 중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번 참에 치열한 경쟁이 붙을 거 아닙니까? 경쟁 공모 서로 막 유치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그 과정에서 자원들을 싹 수면 위로 올려가지고 이번 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전부 총량이 얼마인지 땅이면 땅, 뭐 건물이면 건물, 뭐 시민들의 열기면 열기 뭐 이런 것들 다 끌어올려가지고 시민들의 열기까지. 그것도 무형의 자산인 거죠. 그래가지고 경제 공모 방식으로 하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의 관심을 고소시켜가지고 북극 항로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해양수산부가 도대체 왜 부산에 왔는지 그리고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고 부산이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단 학습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집단 학습의 에너지를 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해양수도 만드는데 힘이 되고 뒷배가 되고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구도 좀 잘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에너지를 때로는 야구로 갔다가 그래도 때로는 해양수도로 갔다가 워낙 부산이 구도라고 야구를 워낙 사랑하는 도시니까. 잠깐만요. 근데 사실 다른 데들은 그렇다 치는데 H&M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기업이란 말이에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 이 지금 건물에 국채를 있어요. 갖고 있긴 한데 H&M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뭐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실상 국가가 지분을 좀 갖고 있기는 한데 민간 기업이잖아요.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70%니까. 그러면 그냥 H&M은 사실상 그냥 국유화를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 H&M이 2014년도에 이제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서 그렇죠. 그때 현대상선이었거든요. 현대상선도 완전히 거의 파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해양진흥공사가 4조 8천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넣었죠. 4조 8천억. 네. 그다음에 산업은행이 2조 1천억을 넣어가지고 거의 7조 원의 말하자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이 주식으로 전환된 게 지금 70%거든요. 예. 사실상 이제 정부가 대주주인 것이죠. 사실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돼 있는 민간 회사이기 때문에 정부 지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이전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도 절차와 과정이 그렇죠. 있는 것이고 또 주주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라는 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 공적 자금이 투입되긴 했지만 그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H&M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자금과 H&M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 이것이 적절하게 잘 결합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사 세계 8위의 해운 선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와 과정을 거치되 구성원들의 설득과 또 동의를 얻어내는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다만 원칙은 이전한다. 이것이 이제 원칙이고 이것은 국정과제입니다. 해수부 이전 얘기할 때하고는 톤이 조금 다르신 것 같긴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수부는 이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걸 다 합니다. 해수부가 이제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조만간에 해수부 안에 설치가 될 텐데 범부처 조직입니다. 국토부에서도 오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오고 기재부에서도 오고 문체부에서도 오고 외교부에서도 오고 환경부에서도 오고 북극항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북극항로 추진본부가 해수부에 생기는데 북극항로 프로젝트를 위해서 생기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모든 역할을 다 하게 될 텐데 이것은 이제 H&M은 이제 결정은 했기 때문에 순리대로 이제 절차와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해수부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 5년 동안 이 북극항로를 선점하기 위한 모든 법제와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완전히 되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을 만들려면 그 시간표에 의하면 좀 급하게 하더라도
배수구는 연내 이전하는 것이 맞고 그 나머지는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이제 원칙입니다. 은행이냐 공사냐 요게 좀 논란이 있더군요. 은행이 되면은 우리 회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금융 규제 감독 당국의 규제도 받아야 되고 대출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담보는 제대로 설정했는지 안 했는지 여신도 해야 되고 수신도 해야 되고 예. 비하에서 비율도 맞춰야 되고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아니 어느 세월에 투자 재원 마련합니까? 50조 정도의 투자 재원이 필요한데 근데 잘 아시다시피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하면 자본금 그렇죠. 3조 정도 하면 레버리지 15배 통상적으로 하잖아요. 특별법 만들면 그렇습니다. 되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레버리지 20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레버리지 15배로 해가지고 한 50조 정도의 투자 재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빨리 그 수리조선 단지도 하고 벙커링도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선박 전환하는데 거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형품 시장도 투자를 해야 되고 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느 세월에 대손 충당금 쌓고 여신하고 수신하고 감독받고 어느 세월에 그걸 투자 재원을 마련합니까?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제 그 금융기업은 공사로 가는 것이 100% 정답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투자공사를 투자공사를 예. 언제까지 만드십니까? 이번 정기국회 법안이 통과될 겁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끝납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2027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현직 그 박형준 부산시장은 그러면 어떤 논리로 은행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고래고 공사는 멸치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더 정확한 내용은 공사가 고래고 은행이 이제 멸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 느낌으로는 이게 논리적으로도 이제 안 맞는데 제 느낌으로는 박형준 시장님께서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청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의 실패 사례가 너무 강렬하게 좀 남아있지 않는가. 그래서 공사에 대한 선입견, 불편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이게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은행보다는 공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추진하는 정책에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해 주려면 은행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공사가 맞는 것이죠. 네. 그때는 산업은행 민영화한다고 정책기능 정책금융공사로 뺐는데 그 민영화 안 하면서 둘 다 불가능해졌던 건데 그때를 그냥 매칭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여의도에서 굉장히 헷갈렸어요.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전문이냐 이문이냐? 건물도 옆에 있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강원님, 저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좀 정책 얘기 좀 너무 하드보일드하게 좀 했던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그럼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세계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극의 얼음이 녹을 거냐 안 녹을 거냐? 녹으면 언제 녹을 거냐? 얼음이 녹았다 손 치자. 그러면 이게 그 경제적 부가가치가 상업성이 있는 항로냐 아니냐? 또 하나 원래 이게 해운업이라는 것이 배에다가 물건을 싣고 어디 가서 기항지에서 물건을 내리고 또 다른 물건을 싣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물건을 내리고 또 싣고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생기는데 북극항로에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연안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기항지가 없는데 이게 상업적 가치가 있는 항로가 이냐 아니냐.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중앙정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정책 패키지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 없이 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비판은 현재 시점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포항공대 연구진에 의하면 2030년이면 북극의 얼음이 100만 제곱미터로 줄게 되고 100만 제곱미터로 줄게 되면 1년에 9개월 이상 세빙선 없이 운항이 가능합니다. 100만 제곱미터 잘 와닿지가 않으실 텐데 100만 제곱미터는 지금 이제 이집트 면적입니다. 네, 북극의 얼음이 이집트 면적만큼 줄면 연중 항해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포항공대 연구진은 2030년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스웨덴의 공동 연구진이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여튼 얼음은 녹는다는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앞으로 5년을 더 하겠습니까? 10년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편을 들기 전까지는 적어도 조선업 분야에 있어서는 러시아와 한국은 상당히 관계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러시아가 설계하고 우리가 배 만들고 막 그렇죠.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북극 이사회에서 업저버 신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계 표준을 만들고 있는 바다 배와 관련된 세계 표준을 만드는 국제해사기구 IMO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엄청납니다. 지금도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간부들이 나아가 주재관으로 다 나가 있고 그 IMO 사무총장도 우리가 8년 연달아 할 정도로 그렇죠. 했죠. 뭐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기항지 이야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이 전쟁통에도 2035년까지 39조 원의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한 군데의 환적 인프라와 세 군데 항만을 새롭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비판들을 우리가 다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인데 그렇죠. 중국이 작년에 35번 북극항로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작년에 35번. 그리고 올해 9월 23일 날 세계 최초로 전기 컨테이너 노선을 개설을 했습니다. 전 세계 미국도 세빙선 발주하고 항행의 자유를 선포하고 하면서 북극항로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른 나라보다 준비가 좀 늦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집적화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내가지고 늦은 만큼 최대한 빨리 추격하고 뛰어넘어서 선점하겠다. 그 첫 번째 정부의 의지와 정부의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것이 북극항로 시대를 선점하고 준비하는 첫 단추고 첫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부산 시민은 당연히 환영할 것 같은데 내년에 부산시장을 나오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일을 하는데 출마라는 이게 잡생각이 딱 드는 순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민이 제 관심권역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시기적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선거 많이 남았습니다. 6월이면 선거 6개월이면 엄청나게 남은 시간입니다. 아니 그래도 뭐 공직에 계시니까 뭐 또 장관도 사퇴하셔야 되고 뭐 그렇죠. 그런 그거는 이제 해수부 이전하고 난 뒤에도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저는 해수부 이전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로 안정적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고 그러고 난 그리고? 뒤에 고민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시네요. 타이밍상으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중점으로 하신 것 사람이 뭐 내일 일도 모르는데 6개월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장관님, 저 이거는 꼭 질문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이제 지역 경제 가보면은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라는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러 가게 돼요. 근데 바다라고 하면 되게 청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이 넘치던 때도 있었는데, 어느샌가부터 바다라고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 그게 뭐 해운이 됐든 조선이 됐든 어업이 됐든 어촌이 됐든 심지어 항구 도시마저도 청년들이 떠나는 그런 주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그 바다를 책임지는 국무위원으로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요? 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해수부 장관이시네요. 반갑습니다 했더니 그분에게는 그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 고3이고 하나는 재수해가지고 동시에 올해 아들 둘이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는 재수생이고 하나는 고3이니까. 근데 이 아들 둘이 전부 다 한국해양대를 지원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북극항로 때문에 아이들이 전부 해양대를 가고 그래가지고 한국해양대 경쟁률이 엄청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잊고 있다가 우리 이제 해수부 출근해가지고 문득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 한국해양대가 최근 5년 동안의 경쟁률을 한번 최근 5년치의 경쟁률을 한번 받아오고 했더만 최근 5년치 중에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아마도 목포 해양대도 그럴 것이고 인천 해사고도 그럴 것이고 부산 해사고도 그럴 겁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도 안 했는데 뉴스만 나오는데 여전히 그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이구나,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회를 오히려 저희들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먼저 캐치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고무적인 것은 제가 이래저래 카페들,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북극항로 관련주 뭐 이런 이제 소개 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이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권력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이것은 결국은 또 일자리로 연결될 것이고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요 사례로서 제가 이 답변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과 바다는 뭐 노인은 오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죠? 어쨌든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인 부산의 별칭이 청년과 노인과 중년이 다 어우러서 정말 활기를 되찾는 그런 부산, 그리고 해양 수도가 되는데 첫 관문이 해양수산부의 완벽한 부산 그렇죠. 이전이니까 일단 그 업무 잘 예. 마무리하셨습니다. 옛날에도 네. 그 부산을 이제 노인과 바다라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막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리면 부산 사람들 처음에는 화를 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산이 그래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그렇죠. 부산이 6.25 전쟁 났을 때 평양 피난민이라고 받아주고 한경도 피난민이라고 안 받아주고 다 받아줄 정도로 어머니 품과도 같이 넓은 아량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부산인데 우리 보고 노인과 바다라는 게 말이 되냐 화를 냈었어요. 근데 그 화를 내는 강도가 서서히 약해지더니 네. 지금은 노인과 바다라고 조롱하면 눈에 보이는 게 노인과 바다밖에 없으니까 이제 받아들이고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표현했듯이 서울 수도권은 미어 터져 죽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말라 비틀어져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 수도권이 미어 터져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말라 비틀어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양 수도 부산은 성공해야 되고 해양 수도권 만들어져야 되고 부산이 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부산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여타 모든 지역이 다 일어설 수 있는 근거와 희망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이 문제를 지방선거 관점에서 또는 어떤 특정 정당, 특정 정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봐주시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 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답이 보이는 길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말씀을 듣다 보면은 정말 부산을, 바다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산과 바다를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설레는 키워드로 네. 만들기 위해서 장관직 계실 때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에 정말 충실해 주시고 이게 정치인이 됐든 지자체장이 됐든 어떤 그 바다와 부산을 사랑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 오늘 더피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해양수산부의 전재수 장관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각 분야의 제일 전문가인 분들의 살아있는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앞으로 이 위즈덤 컬리지가 계속되면 저는 여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을 바탕으로 2026 학년도에는 더욱 깊이 있는 강의와 경험을 준비했습니다. 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 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교보문고 쌤 12개월 3% 멤버십과 지하엔 멤버십 1개월, 교보문고 북 콘서트 초청, 2026년도 3% 유료 프로그램 최우선 배정 및 특별 할인 적용까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모두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